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무한종합건축사 사무소의 최기용 소장입니다. 저는 그 마포 한강 삼성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를 맡고 있고요. 올해 초에 5월 달에 이제 추진희 원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처음 방문을 해주셔서 마포 한강 삼성이 실제 그 리모델링을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설계 사무실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사실 2003년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리모델링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리모델링 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준공 실적도 2개나 되고, 현재 이따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천동 현대아파트 지금 착공해서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 그 단지도 제가 직접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추진위에서 이제 설계사를 선정하는 입찰에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입찰에서 저희가 이제 낙찰자로 이제 결정이 돼서 그 이후에 우리 단지를 이제 실제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설계를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리모델링에 대한 그 다른 이제 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리모델링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계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설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리모델링. 세계적인 건축물에 따라올 수 없는 영상.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수한 건축.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리모델링. 유럽 북미 선진국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산업을 전개. 이미 건축 시장의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이어가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사업이 바로 리모델링. 우리나라 미래 건축 시장을 이끌 힘입니다. 선진국의 대원에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된 주택법 개정. 리모델링 시 수평, 별동 증축과 함께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한 기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가구수 증가 범위 확대.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리모델링. 삶의 만족도와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리모델링 대 재건축.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 연한은 15년. 기본 계획 수립 후 곧바로 추진위원회 설립. 공사 기간을 포함하면 전체 사업 기간 4-5년 정도면 새 집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은 2015년 4월부터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안전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 설립 후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받는 도시 주거환경정비지원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공공적인 규제가 많아 재건축 사업 기간은 1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공사 후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짓는 용적률. 재건축은 지역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 제한을 받고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해서 재건축에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한산을 해서 안 된다는 거고, 리모델링은 의사결정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할 수 있는데 그때 손익계산을 잘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면 리모델링처럼 빨리 선회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개포동 D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 173%,
리모델링 시 277%, 재건축 시 299%로 재건축이 용적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50%, 기본 체납 10%를 제외하면 실제 용적률은 224%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용적률을 비교해보면 리모델링은 277%, 재건축은 224%로 리모델링이 훨씬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우성 2차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에 시달려야 했고 아파트도 볼품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차라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을 하지 왜 자꾸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었고. 하지만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법적 시한 36년이 되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때 가서 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지난 2월 말 공사가 끝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칙칙한 아파트 외관은 새 단장을 했고 답답하던 지상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지상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놀이터, 체력 단련장이 마련됐습니다. 내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좁고 지저분하던 주방은 고급스러워졌고 거실과 전망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아파트 어디를 둘러봐도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 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일, 이미 있는 것을 놀라운 수준으로 재해석, 재창조해내는 일입니다.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벽체 중 남겨야 하는 구조체만을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리해냅니다. 수직 증축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하의 기초 파일과 마이크로 파일을 더 박아 보강 공사,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 하부는 콘크리트 파일을 박습니다. 수평 골조를 올리면서 세대별 벽체 보수 보강 공사를 통해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지진 에너지 흡수 효과가 입증된 내진 장치 팩포와 콘크리트로 내진 보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걸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안전률을 요구를 해요. 새로운 건물처럼 안전률을 똑같이 요구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에 있어서는 구별은 없다고요. 꾸준히 늘고 있는 지진.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 서해 먼 바다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해 서울에까지 그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40여 차례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중 규모 5.1의 강한 지진도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진에 취약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진의 안전한 집으로 바꾸게 됩니다. 소방 안전 기능 역시 새로 지은 아파트와 같은 법 적용을 받아 안전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한 20년에서 30년 전 지난 건물들, 그런 건물들은 그 당시 때는 뭐 지진 규정이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좀 더 내진 보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불안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최적의 수단 리모델링. 리모델링 후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 세련된 아파트 외관, 휴식 기능이 추가된 뛰어난 조경시설,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장, 키즈 카페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 카메라와 전기 시스템을 통한 3중 보안 시스템, 넓고 편리한 주차 공간과 첨단 주차 관제 시스템, 넓고 쾌적한 내부 구조,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더해지는 여유로운 공간 구성, 감각적인 인테리어,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월패드 시스템, 모든 출입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한 원패스 스마트 시스템, 일괄 소등 시스템, LED 조명 등 최첨단 시스템 적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최신 성능을 갖춘 단열재, 환기 시스템 적용, 냉난방 성능이 향상돼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줍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보다 빨리 새 아파트의 장점과 편안함을 누리는 여유.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의 시간이 되었을 때 리모델링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편안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리모델링에 대한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영상 소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하고 요 다음 단계에는 리모델링 우리 단지가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설계안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되면 저희 회사 소개 잠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97년도에 우리 아파트 97년도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그 동안에 이제 쭉 보면은 우리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이런 부품들을 이제 교체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쭉 해왔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있던 그 준공 당시의 어떤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인 거고요. 그 성능을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하거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이 중축형 리모델링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개수의 개념인데 이렇게 광의로 보면 유지 관리나 보수 이제 개수 다 이제 리모델링에 해당이 되고 저희는 이제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와 동등한 어떤 성능을 이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이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방법이니까 지금 현 시점에 오래된 아파트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사업 하나 하고 재건축이라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리모델링의 어떤 정의를 보면 건축물이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이제 대수선하고 중축하고 세대수 증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이 중축하고 세대수 증가가 포함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적용의 완화가 있습니다. 97년에 여러분 아파트가 준공될 당시에 이미 건축법 체계 내에서 그 체계에 맞게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동간거리라든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축법의 건물의 어떤 규모를 결정하는 이 8가지 항목을 적용을 해서 지어졌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일단 내가 사용하는 면적도 늘려야 되고 세대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용적률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층수를 또 1개층, 3개층 올리다 보면 건물의 높이가 이제 높아지니까 인동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상황들의 충돌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현행법대로 하라고 하면 이 리모델링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건축법에서 이런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건축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줍니다. 용적률도 완화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삼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300%이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리모델링 사업은 300%가 넘는 단지들도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적용의 완화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이 오래된 아파트를 모두 다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지마다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쨌든 오래된 아파트를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새로 계속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뭐 용적률이든 건축물의 높이든 인동 간격이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축 범위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85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제곱미터 미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40%까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 좀 대형 평형, 좀 큰 평형 같은 경우는 이제 3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세대수는 기존 가지고 있는 세대수의 15% 이내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건물의 높이를 층수를 좀 조정하겠다라고 하면 수직 증축인 경우에는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그 다음에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이제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1차 안전진단에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가 튼튼하다라고 판정을 받아야지만 이게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단지가 이제 수익 증축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2차 안전진단은 의무적으로 또 2주 후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증축인 경우에는 이 그 구조의 안전성을 이제 기존에 살던 아파트 위에 이제 2개 층, 3개 층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여기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이 2개 기관에서 이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과를 해야지만 이 사업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증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들은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안정성 검토를 통과를 해야지만 수익 증축이 가능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조합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합 설립은 여기 보면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67%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별로는 2분의 1 이상 이제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율이 다 확보가 되면 창립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업의 특징은 또 하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리모델링 허가 요 단계에서 동의서를 다시 한번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뒤에 제가 절차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 뭐 첫 번째로는 주거 성능 및 환경 개선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통해서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을 늘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단지는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면적을 내는 개념을 보면 이렇게 벽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지는 전용 면적이 59짜리하고 84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용 면적 59 안에 이 벽체 면적, 덕트 면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사용은 하지 않는데 사용하지 않는 면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1.7에서 3.2평 정도의 면적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면적에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면적 산정 방식이 현행 기준으로 바뀝니다. 현행 기준은 안목으로 전용 면적을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내가 똑같은 59짜리인데 새로 짓는 요즘 공급되고 있는 59짜리 가보면 이제 면적이 엄청 크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치수 개념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벌써 이제 2평 정도가 면적이 더 숨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짓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발코니 확장형으로 해서 발코니를 확장해서 쓰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여러분이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지만 많게는 한 5평 정도, 6평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새 아파트 가면은 똑같은 평형인데 면적 잘 나왔다, 잘 빠졌다 하는 얘기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97년도에 준공했던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면적도 늘리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주차를 지화로 놓으면서 지상을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또 추가로 설치를 하고 지금 없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 요즘은 이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이제 이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이 기능들을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은 커뮤니티 시설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그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 시설도 추가를 하고 지금 현재 1층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하고 차량하고 이제 이렇게 혼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지하 주차장으로 차가 바로 내려가고 지상은 이렇게 녹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행 환경도 이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97년도에는 이제 내진 설계가 이제 초기 단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022년 현재의 어떤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내진 성능 1등급을 확보를 해서 지진에 좀 안전한 아파트로 변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이제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모든 층에 다 이제 이렇게 각 세대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그다음 보안 시스템 강화하고 별도의 이제 피난 시설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진에 안전하고 이런 그 화재에 안전한 아파트로 변경이 되는 거고 또 지금 기준에 맞는 단열 성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최종 목표는 이제 모든 주거가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올해 2022년도 이런 단열 성능이 엄청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된 단열 성능하고 그다음 고기밀성 창호로 바꾸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부에 쓰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모든 설비를 전면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설비로 교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절감이 되고 여러분이 내시는 관리비가 지금보다는 현격하게 이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단지 가치 상승입니다. 우리 단지는 어쨌든 25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강변이고 마포역에 가까운 역세권에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는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단지가 단지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최고급 커뮤니티 그다음에 지금 이 브랜드 이제 그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번에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변경을 하시면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단지로 탈바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같은 설계사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기 위한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계획 설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67% 3분의 2 동의가 되면 창립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마포구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이제 서류에 대한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내면 시공사 선정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 시공사 선정을 바로 하는 이유는 이 조합 사업이 사실은 그 비용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설계사 같은 경우는 조금 미리 이제 그 후불제로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조합이 이제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이게 안전진단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에 우리 단지 같은 규모면 뭐 4억, 5억 정도의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나 뭐 도시계획심의나 아니면 각종 심의들을 이제 쭉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협력업체들을 또 이제 선정을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조합에서 이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조합원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조합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를 뽑아서 시공사한테 대여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쭉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이 시공사 선정을 조합 설립 이후에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조합 설립하시게 되면 바로 뽑으실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 단계에서는 계획 설계를 지금 아마 여러분한테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평면은 이렇게 바뀌실 수가 있고 단지는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동의서를 걷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단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평면은 이런 걸 좀 더 개선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략이지만 평당 얼마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가 이때 선정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계획안, 대안 설계 등을 토대로 해서 건축 심의를 이제 도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받게 되면 이 건축 심의를 통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완화가 이제 결정이 되고 우리 단지가 그 용적률이 몇 프로로 이제 요 심의가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이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간 설계가 끝나는 거고 요 시공사가 들어온 평당 공사비의 뭐 규모가 결정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얼마의 돈을 내셔야 되는지 요때 나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동의를 걷습니다. 그래서 요 동의가 75%가 넘어야지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초기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는 이 계략적인 설계안, 그다음 계략적인 공사비,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 하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동의서를 한번 걷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동의서 걸 때는 구체화되는 거죠. 이제 시공사가 평당 공사비를 얼마를 내겠다라고 들어왔고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규모가 다 결정이 됐으니까 이때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내십니다.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업비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이제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은 해야겠다라고 75% 동의를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의하셨다가 이때 동의를 처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동의서 거둘 때 여기까지 가서 크게 동의서나 아니면 사업 규모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 이런 것들을 좀 추진 단계에서 좀 잘 만들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좀 구해야 되는 이런 그 프로세스가 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75%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접수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승인 난 거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를 내시는지 분담금 확정 총회를 하고 2주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하고 입주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사업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의 동의를 걷는다. 이 첫 번째 동의는 단순하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걷는 거고, 이 두 번째 동의는 어느 정도 규모가 다 결정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내겠는 것 같이 구체화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동의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받는 동의서는 우리 사업을 한번 리모델링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의 동의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때 이제 추정된 분담금하고 요때 이제 분담금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시간을 갖고 고민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건축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 평면 형태가 이제 좀 자유로운 거죠. 이제 신축 요즘 유행하는 평면을 적용을 해서 이제 평면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평면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연성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솔직히 보면 새로운 신축 평면에 비하면
리모델링 평면의 한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가 있고, 이제 공사 기간하고 공사비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그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산정하기가 좀 그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면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 그 단순히 이제 공사, 그 골조 공사나 아니면 마감 공사 면에서 보면 재건축보다는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저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골조를 사용하고 마감을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골조를 사용하는 비용만큼 더 적게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재건축 공사비보다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구조물을 재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철거하는 기간도 좀 길어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보강 비용들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알파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원래 취지로 보면 싸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구조체 철거나 아니면 보강 비용들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재건축보다 좀 비싸게 나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축 범위를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리모델링은 기존 전용 면적의 30%, 40%, 그다음 재건축 같은 경우에 용적률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종 같은 경우,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맥시멈이 300%인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재건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층수 중간은 뭐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는 게 맥시멈 3개층까지만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높이 같은 거는 이제 완화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거고, 재건축은 법적 한계 내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기반 시설에 대한 기부 체납은 재건축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5%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리모델링은 특별히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면으로 보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만 되면 바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현 시점이 만으로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하고 사업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만약 재건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재건축 추진은 아직 안 됩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정비구역 지정 받고 뭐 이런 프로세스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이후에나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라면 진행이 가능할 거고, 올해 12월 8일 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그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도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도 안전진단을 하는데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은 여기 보시면 뭐 기존 구조물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기울기, 치마, 내하력, 내구성, 그러니까 구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서 A, B, C 등급까지는 이제 구조물이 튼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A, B 등급은 수익 증축을 가능한 거고, C 등급이 나오면 수평으로 증축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등급이 안전하다고 판정을 받아야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되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이 안전진단은 반대 개념이죠. 이 아파트가 너무나 노후화돼서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다 부시고 새로 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안전진단 기준이 주거환경, 노후도, 구조 안전성, 비용 분석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변경되기 전에는 이 구조 점수가 50%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구조 점수를 50에서 30%로 낮췄고, 나머지 설비 노후도 25에서 30% 늘렸고, 주거 환경 15에서 30% 늘렸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10%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 구조 때문에 안전진단이,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되는 단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용 연한이 거의 뭐 100년에 가깝게 이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조 부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이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요거를 기준을 완화를 해준 겁니다. 이게 보면 설비 노후도나 구조나 똑같이 30%이기 때문에 대부분 30년 되면 설비도 낮고 노후화됐고 뭐 주거 환경도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대부분 30년 지나면 다 안전진단을 지금 현재 바뀐 걸로는 통과가 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단지를 실제로 재건축이 되느냐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이쪽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용적률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재건축했을 때 용적률인데 보시면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보면 이 용적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용적률이 뭐 230%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부채납 5% 하면 246까지 늘어나고 그리고 246에서 법적 상한 300%까지 늘리면은 그 중에 반은 늘어나는 거에 246에 300%까지 늘어나는 거에 반은 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7%를 서울시가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27%를 조합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조합은 273%의 용적률을 가져가는데 이제 기부 체납하면서 땅 면적이 5% 줄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환산해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 면적으로 보면은 259%의 용적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389%거든요. 390%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재건축을 300%까지 다 찾는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사용 조합원에 돌아가는 게 259%니까 실제로 이 기준으로 보면은 66%를 축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전용 면적 59짜리 이제 18평이 이게 공급 면적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22평인데 이렇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용이 12평이 되고 그다음에 공급 면적이 15평이 되는 거죠. 66%가 주는 겁니다. 세대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전용이 25짜리 지금 공급 면적이 31평짜리는 전용이 16평에 20평짜리로 면적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대수 늘어나는 거 없이 1대1로 비용은 다 내면서 면적을 66%로 줄여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어나는 거는 42세대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그냥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지는 앞으로 뭐 연한으로 따지면 5년 남았지만 사실 재건축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업지역으로 풀어지지 않는 이상 재건축은 어렵다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용적률이 489%인데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 이 용적률을 완화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전용 면적 기준으로 40%를 늘리게 되면 한 580%까지 용적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49세대 정도 늘려가지고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9세대 30평, 40평형으로 분양한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사비를 좀 충당을 하실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 사업성을 분석을 하면 이제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은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면적을 축소해 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리모델링해서 준공된 사례들입니다. 이제 1번부터 14번까지 14개 단지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런 주택법이 이제 30% 그다음 필로티 이런 주택법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제 시범 사업 같이 한 단지들이고요. 마포 용강, 뭐 압구정 현대, 이천 로얄, 방배 3호, 뭐 이런 궁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공사들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주택법이 개정되고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이 시작된 게 이제 6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그리고 요 뭐 주위에 이 수정 아파트도 있고 마포 호수 아파트 있죠. 밤섬 얘가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단지들이 피로티로 해서 한 개층씩 높이고 전용 면적 내 전용 면적 30%까지 늘려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준공된 단지가 개포 우성구차 더샵 트리엔데요. 이게 2021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포스코가 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무한건축이 이천동 수정아파트, 그러니까 두산 위브 트레지움, 동부 이천동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겁니다. 하고 청담동에 있는 청구 이 아파트 두 군데를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청담 청구 아파트, 청담 아이파크인데 2014년에 준공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303%였고요. 리모델링 후 용적률이 423%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300%가 넘게 400%가 넘는 용적률로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까지 다 완료를 했고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시공사의 시공 기술이라든가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는 능력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지도 한 개층씩 수익 긴축하고 기존에 이제 뭐 주차장도 뚱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다 받쳐놓은 상태에서 이 아파트 하부를 다 이렇게 굴착을 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준공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용적률 500% 넘는 단지가 있느냐? 이게 보시면 2021년 8월 12일 날 광진구에 있는 상록타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시 건축 심의를 535%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지도 500%가 넘는 용적률을 이제 시에서 이제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실제 500% 넘는 단지가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시켜줬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송파에 지금 현재 용적률이 400% 가까이 되는 대규모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이 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제 심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단지들이 이제 서울시 올라가가지고 이 500% 넘는 용적률을 완화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추세를 이제 지켜보면서 저희가 조합 설립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 500% 넘는 그런 용적률을 이제 추가로 확보가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하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현수막이 붙을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막 뜁니다. 근데 옆에 이제 이천동 코롱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뭐 이미 요 기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은 하고는 있었지만 이제 2021년 8월에 이제 조합 설립을 했거든요. 그 시점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달에 그 삼성으로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어쨌든 이 추진위를 구성한다고 프랜카드 걸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 한다고 프랜카드 걸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한다고 프랜카드 걸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한다고 프랜카드 걸고 할 때마다 이런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단지들이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격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실제 이제 비용은 언제 내느냐, 돈은 언제 내느냐. 사실 지금까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합 설립하고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그 대여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여러분이 이제 실제 이제 비용이 나가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주할 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이 다 완료해서 이주하고 공사가 진행할 때 요 계약금이 일단 나가고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공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분담금을 좀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조합 설립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해가지고 각종 인허가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2주 준비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하는 게 가장 빨리 진행된다 해도 한 3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이제 뭐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합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려면 한 3년, 4년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부동산 시장도 어차피 곡선을 그리면서 술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조합 설립하고 실제로 이제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게 이제 저희가
이 단지를 이제 설계한 내용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 단지이고요. 앞에 여의도가 있고 밤섬이 있고 남쪽으로 이제 한강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거실들이 이 한강하고 여의도가 이제 다 보여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주위에 이제 요게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단지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단지들이에요. 서강 GS, 밤섬 현대, 쌍용 예가는 준공했고, 태영, 공덕 삼성, 도원 삼성, 쌍용 황금, 삼성 스위트, 요 주위에 많은 단지들이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위치나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단지가 이 단지들보다 훨씬 더 좋죠. 마포역에 가깝고, 그리고 전 세대가 다 한강 조명이 가능한데, 이런 단지들은 이렇게 비집고 봐야 이제 한강이 보이는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구식이라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지, 입지나 야는 이런 면에서 보면 최상의 위치가 있는 거고, 이 단지만 이제 새로운 신규 새 아파트로만 변경이 된다면 그럼 프리미엄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실제로 우리 아파트 단지를 모델링을 해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 아파트고요. 이제 마포대교가 있고 밤섬이 있고 이제 한강이 있고 옥산빌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조망입니다. 이제 거실에서 전 세대가 다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위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라인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라인을 붙였던 거고, 꼭대기에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를 2개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02동, 3동 부분이고, 그럼 여기 정자 있던 부분에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면 북쪽에 있는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 시설을 연도형으로 쭉 배치를 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뭐 웰컴 라운지라든가 북카페, 그리고 독서실, 스터디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피트니스하고 골프 연습장, 사우나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을 지하에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102동 후면 쪽 지하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리모델링 단지들이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갖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뭐 이런 반포나 아니면은 강남에 이제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새롭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게 저희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각 세대로 각 층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경비실이 있는 출입구 부분인데요. 지하로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게 하고 보행자들은 이렇게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가 이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램프를 이제 앞쪽으로 당겨서 바로 내려가게 했고, 이 공간은 이제 저희가 광장, 조경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나와서 쉴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각 세대가 이제 한 개층씩 피로티를 해서 한 개층씩 수직 이동을 해서 1층 세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거고 2층 세대는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상층에는 위로 한 개층 올라가서 한 층씩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고, 이 1층이 비워진 데는 각 엘리베이터로 들어갈 수 있는 로비를 만들고 거기에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스카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그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서 이제 보고 계신데요. 이 위치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사방으로 다 한강도 보이고 또 반대편에는 이제 도심뷰가 이제 보이거든요. 남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하고 스카이 커뮤니티가 연계돼서 옥상 정원을 저희가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부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고 또 옥상 정원을 통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서도 이제 뭐 한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계획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전경입니다.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우리 단지에서 쭉 보면 여의도, 그다음에 육산 빌딩, 그리고 요 도심 쪽에 어떤 이쪽이 한 이제 남산 쪽 정도 되겠죠. 실제로 리모델링 후에 이제 바뀌는 외관들이라든가 우리 단지 모습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설계안은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제 초기 형태의 계획안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고,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시공사가 어떤 설계안을 이제 가지고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시공사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설계안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안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보시면 이제 리모델링 전후의 이제 면적인데, 이 지상층 면적이 한 6,200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지상층 면적은 실제로 여러분의 아파트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100평 정도에서 18,400평 정도로 면적이 늘어났고요. 이제 지하층이 이제 2,9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두 개 층이 이제 주야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주차 대수 지금은 한 0.9대 정도 세대당 됩니다. 그리고 지상도 일부 주차장이 있는 거고, 요거를 지상은 지하로 다 주차를 내렸고, 그리고 세대당 1.6대 정도의 규모를 확보를 하기 위해 지하 6층의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면적이 2,900평에서 11,200평 정도로 해서 8,200평 정도 지하 주차장 면적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15,100평에서 29,600평 정도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그래서 389%에서 582% 정도까지 늘어날 겁니다. 요 규모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건축 심의를 통해서 완화가 결정이 돼야 이제 그때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예상치가 우리가 맥시멈으로 누르면 582%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층수는 기존에 있는 층수에서 한 층씩 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층은 20층이 되는 거고 28층은 29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에 6층으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게 되고, 세대는 49세대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456세대에서 105세대로 늘어나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1번이 이제 전용 면적인데, 전용 면적은 실제로 여러분이 아파트 내부에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방, 거실, 주방, 욕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요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고, 주거 공유 면적은 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면적, 그 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상에서 연결되는 계단, 엘리베이터, 요 홀, 요거를 각 세대로 나눈 면적이 이제 주거 공유 면적입니다. 그리고 3번이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비스 면적은 다 아실 거예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인데, 이 발코니 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아예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죠.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면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공유 면적이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뭐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들, 이런 것들을 기타 공유 면적이라고 하고, 이제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 면적.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공급 면적은 2000년 5월 이전에는 이 공급 면적을 어떻게 산정했냐면, 이 전용 면적 1번, 주거 공유 면적 2번, 그 다음에 4번,
기타 공유 면적까지 합한 면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그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공급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1번하고 2번 이 두 면적만 공급 면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체계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2평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행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체계도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을 시켜서 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면적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여기에 그 면적이 공급 면적이 뭐 한 2평이나 이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늘어나는 거는 어떻든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현행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면적을 앞으로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하는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면적 1번, 2번, 3번, 4번, 5번 면적을 다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공사가 이거 공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이 내시는 비용은 이 면적이 다 이제 포함된 면적으로 공사비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은 1, 2, 4, 5번이 합한 면적을 여러분이 공사비를 분담하셔야 되는 그런 면적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리모델링 후에 이제 면적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우리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안에 내부 평면이 좀 달라서 여러 타입이 있는데 실제로 평형으로 보면 기존에 59.76이 이제 전용 면적 18평형이 공급 면적으로 73, 22평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기타 공유 면적이 있고 주차장 면적이 있어서 27평 이제 계약 면적이 있는 요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요 타입이 하나 있고 요게 리모델링이 되면 한 29.15%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77평 됩니다. 전용 면적으로. 그래서 18평형이 23평형으로 늘어나고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 22평이 30평형이 됩니다. 요거는 추진위에서 요 타입 같은 경우는 30평형대를 좀 맞춰달라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평형대에서 30평형대로 늘어나는 공급 면적이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29% 정도 면적을 늘렸고요. 이렇게 되면 계약 면적이 기타 공유 면적이 커뮤니티 시설 등이 늘어났고 그 2평이 정도 늘어났고 주차장 면적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우리 보실 겁니다. 기존에 이제 4.5평이었는데 17평 정도로 늘어났죠. 이게 1.6대 정도의 규모를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17평 정도의 면적을 주차장 면적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이랬을 때 이제 50평 정도 됩니다. 계약 면적이. 그러면 이 50평 계약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사비가 평당 6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50평 곱하기 600만 원 하면 3억 정도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분담하셔야 되는 게 틀린다. 맞죠? 네. 거기에 우리가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여기 보시면 한 1,800평 정도 분양을 하거든요. 공급 면적으로. 그러면은 평당 뭐 3,000이든 4,000이든 분양가가 책정이 되고 그 분양 수익이 나올 거고 그 분양 수익을 일정 비율로 이제 각 세대당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3억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뭐 한 1억 정도 내가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2억만 내시면 이제 분담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타입은 뭐 77, A1, A2, 뭐 B, 그다음 C1, C2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 면적은 거의 다 이제 소수점만 다르지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20평, 22평이 30평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 계약 면적은 50평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전용 면적으로 84짜리, 25.7평짜리가 공급 면적이 31평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한 23% 정도 늘어나서 전용이 31평이 되고 공급 면적이 40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리모델링 하면서 30평대, 40평대 아파트로 다 이제 변경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A1, A2, 뭐 B1, B2 있는데 면적이 늘어나는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대신 이제 평면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요.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늘릴 수 있는 전용 면적 총량이 이제 4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40% 중에 조합원이 한 25% 정도 가져가는 거고요.
나머지 한 15%, 14%를 일반 분양이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분담금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분양 평형을 조금 더 늘려주면은 분양 수익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분담금이 좀 줄어들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결국 요 40% 내에서 서로 이제 분담을 해서 어떤 비율로 늘릴 거냐 이제 결정을 해서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걸로 보면 조합원이 공급 면적은 한 16,000평 정도 되고, 일반 분양 공급 면적이 한 18,000평 정도, 아니 1,800평 정도 됩니다. 요 수익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이제 분배를 해서 공사비에 충당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리모델링 전에 이제 1동, 2동, 3동,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주출입구를 통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램프, 그 다음 노인정, 관리사무소, 여기 상가, 그리고 지상에 이렇게 주차장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이제 기존의 어떤 배치를 흔들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배치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들을 늘리는 방식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게 기존 아파트의 외곽선입니다. 최외곽선. 그러면 이 외곽선 앞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동도 이 앞쪽으로 늘어난 거고, 그리고 3동도 이렇게 앞쪽으로 일부 늘어나고, 여기는 측면으로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늘어나면 대지 경계선을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측면 쪽으로 면적들은 늘려서 같은 비율로 이제 면적을 늘리게 설계를 진행을 했고, 이런 영향에 의해서 여기는 이쪽 부분으로 이제 튀어나와서 견적이 된 거고, 여기 마지막 세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대지 경계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전면으로 나오면 대지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측면 쪽으로 이렇게 베일을 늘려서 간 거고, 그리고 1동에서 5호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이나 앞쪽으로 이제 늘리게 되면 요 3호 라인의 후면 쪽하고 이제 간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라인 같은 경우는 요 계단을 이용을 해서 베일을 늘리는 형태로 해서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두 군데, 요쪽 한 개 라인, 요쪽 한 개 라인을 별도로 저희가 라인을 추가를 해서 일반 분양 세대를 2개 라인을 확보를 했고, 요 중앙에 있는 요 위치에 스카이 커뮤니티 2개 층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출 입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요 라인은 여기는 피로티를 설치를 해서 요 건물 아래로 바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램프를 설치를 했고, 피로티를 통해서 보행자들이 쭉 단지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 다음에 단지 안에 들어와서는 각 세대를 이제 피로티를 통해서 로비를 통해서 각 세대로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우리 단지에 이제 비상용 차량이 동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라든가 아니면 이삿짐차라든가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 이제 공사용 차들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동선은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단지를 비상용 동선을 만들어줬고, 여기 후면 쪽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출입구를 내서 이쪽으로 이제 올라와서 비상용 동선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동 후면에 이 도로에 붙어서 연도형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개층이 커뮤니티 시설이고 지하 1층에 피트니스하고 골프 연습장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상가는 일단 현재는 리모델링에서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상가 쪽도 리모델링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 조합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충분히 또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가 만약에 옆에 있는 거, 네, 저쪽에 하나 또 있잖아. 이쪽 백일동 이 옆에 네. 또 하나 이렇게. 여기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단지에 있는 상가가 아니고요. 아예 필지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단지 안에 있는 이 상가는 조합원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예 상가를 배제하고도 리모델링 사업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가의 의사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같이 포함시켜서 충분히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에 상가가 하겠다라고 하면 상가의 면적도 일부 늘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가 위쪽에 우리가 뭐 필요하면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상가랑 협의만 된다 그러면 상가 위에다가 주상복합 형태의 어떤 아파트를 더 추가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계획이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가의 의사가 어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아파트에 있는 조합을 설립하는, 아파트 세대만 가지고 조합을 설립하는 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가가 추가적으로 이게 의사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상가를 포함시켜서 조합 설립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각 평면 조합원들의 이제 리모델링 평면의 어떤 컨셉을 보면 실제로 옛날 아파트들이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주방 수납이라든가 현관 수납이라든가 그다음에 별도의 식당 공간, 그다음에 안방에 필요한 마스터존을 좀 안방을 강화하고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알파룸을 설치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설계가 진행이 됐고, 작은 평형 같은 경우 전용 면적 59짜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이 이제 2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이 2개였던 게 이제 30평형대로 면적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방을 이제 3개로 만들었습니다. 방 3개로 만들고 화장실도 하나였던 게 화장실도 2개로 만들고, 그리고 전면의 폭을 일부를 더 늘려가지고 전면을 폭을 좀 확장하는 형태로 설계를 진행했고, 뭐 마찬가지로 기존의 30평형도 같은 개념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30평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룸을 좀 추가를 해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알파룸을 계획을 했고, 보시면 수납을 좀 강화하고 안방에 드레스룸, 그다음에 부부 욕실들을 이제 제대로 좀 갖춰가지고 만드는 평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설계안은 추후에 동의서 거둘 때 요 면적이라든가 이 평면이라든가 여러분한테 이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다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 설계라는 게 이게 지금 확정된 설계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제 우리는 방향성만 지금 현재 먼저 제시를 드린 거고, 이걸 보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제 비전문가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예시를 하나 이렇게 들어드리면 이걸 보시고, 그다음 책자를 보시고 이제 추진이나 조합에 이제 어떤 식으로 평면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면에 자녀방이 2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요게 라인으로 보시면 기존에 102동에 2호, 3호, 4호, 7호 라인, 그다음 103동에 3호, 4호 라인입니다.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라인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기존의 계단실형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고 거실 옆에 안방이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 후면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기존 외곽이고요. 그리고 이만큼의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 면적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선으로 바꾸면서 뭐 한 2평 늘어났다라고 했고, 발코니 확장하면서 발코니 면적이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건물들이 이제 그 방들이 발코니 쪽으로 좀 이렇게 나가고 이 내부의 공간들이 더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수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간들을 이제 내부에다가 채워넣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현관에 이렇게 각 세대가 쓸 수 있는 전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여기 반대편의 세대는 이런 입구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현관의 수납을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 리모델링 특징이 이 재건축하고 좀 다른 게 어쨌든 기존 구조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평면에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복도가 좀 생깁니다. 이 리모델링 평면이. 뭐 다른 평면들도 보시면 이런 복도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 복도를 통해서 후면 쪽은 자녀방 2개가 있습니다. 이 자녀방 크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여기 뒤에 썼던 이 방폭
그대로고요. 그다음 주방으로 썼던 폭에 그대로 이제 방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요 방 크기가 실제로 이 30평형대 방 크기로 보면 자녀방 크기로 보면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이게 그래서 큰 자녀방 2개가 후면 쪽에 생기는 거고요. 이 전면 쪽으로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나오면 거실이 생깁니다. 이 거실도 지금 폭보다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 폭이 한 5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뭐 4.9 얼마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중심선으로 한 5m 정도 되는 광폭 거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이 거실의 면에서 이제 주방 레이아웃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폭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 폭에서 이 계단을 조금 이용을 해서 전면 폭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늘리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폭 안에서 보면 여기 보면 외기에 면하는 게 하나, 둘, 셋, 4개가 이제 외기에 면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도로 따지면 거실이 제일 중요하고 안방, 침실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외기로 면하는 게 하나, 둘, 셋, 4개를 주고 나면 결국 이제 안쪽에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주방이 이제 밀리는 거죠. 만약에 선택을 방 2개면 되겠다. 선택하면 주방이 이쪽으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30평형대 평형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30평형대 평면에는 방이 기본적으로 3개는 갖춰져야 이게 어쨌든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이렇게 후면 쪽에 놓고 주방을 대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주방에 이제 대면형으로 되는 거죠. 주방하고 거실이. 그리고 주방에서 바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다용도실, 세탁실을 이제 안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이 있고 안방에는 드레스룸, 그다음 부부 욕실이 이제 갖춰지는 형태. 이렇게 해서 평면 개선이 됐고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모든 설비는 다 교체합니다. 바닥, 난방부터 해서 전기 시스템,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실이 있고, 그 다음 피난 사다리까지 같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지하 주차장까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새로 만들고 계단도 새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신축 아파트하고 동등한 성능의 어떤 아파트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이 타입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라인이 이제 얘는 상가랑 붙어 있어가지고 상가 쪽으로 증축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계단 쪽으로 베이를 늘려서 평면을 늘려서 3베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 3베이가 돼서 좋긴 한데 아까하고 달라진 거는 기존의 거실폭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단점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베이는 전면으로 늘어났긴 했지만 거실은 기존 거실폭 그대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앞에 늘렸던 것처럼 화장실도 다 2개, 그 다음에 현관도 수납 강화하고 주방에 다용도실까지 다 배치하는 형태로 해서 평면 설계를 형평성에 맞게,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평면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동의 4호 라인입니다. 101동의 4호 라인은 기존의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꺾여서 뒤쪽으로 좀 밀려서 배치가 돼 있었던 거를 전면으로 좀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이렇게 3베이로 만들고 여기는 또 거실을 다른 평형에 맞게 거실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이 방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자녀방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은 그대로고 여기에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공용 욕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 부부 욕실. 그다음에 주방이 이렇게 있고 주방에 다용도실이 외기에 면하게 있고 거실, 그다음에 자녀방이 하나 들어있는 형태로 해서 설계를 좀 라인별로 이렇게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02동의 1호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102동 1호 라인은 기존의 거실이 저 북쪽을 보더라고요. 대림 아파트에 있는 쪽을.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이쪽 반대로 주방 있는 쪽이 한강을 보는 데라서 제가 거실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실 위치를 한강이 보여지는 위치로 해서 광폭 거실을 좀 만들어서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게 위치를 좀 변경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아까 A타입하고 거의 같습니다. 후면 쪽에 방이 있고, 이제 주방 위치가 이제 중간에 껴 있고, 여기에 이제 주방에 환기창을 넣고, 여기는 다용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이 있고, 안방에 마찬가지로 드레스룸하고 부부 욕실을 넣는 형태로 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대기동의 맨 끝에 라인입니다. 8호 라인. 8호 라인도 아까 이렇게 대지 경계선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면으로 못 늘려서 이렇게 측면으로 베이를 늘리는 형태로 했습니다. 이 측면에 늘어나는 요 베이에 안방을 배치를 했고요. 이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자녀방이 앞뒤로 있고, 이 중앙에 공용 공간이 있는 겁니다. 세대에 거실이 있고, 주방하고 이제 수납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하고 부부 욕실이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큰 평형이죠. 기존 전용이 84가 이제 104로 늘어나고 31평형이 40평형으로 늘어나는 건데, 여기도 거실폭을 늘리는 형태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홀에서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현관으로 들어오고, 여기도 약간의 복도가 있고, 요 큰 평형들의 특징은 이렇게 알파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요 후면 쪽에 알파룸을 두어서 방이 필요하면 이렇게 문을 달아서 방으로 쓰실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뭐 공부방을 쓴다든가 컴퓨터 방을 쓴다든가 아니면 응접실로 쓴다든가,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별도로의 어떤 뭐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다용도의 어떤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면에 광폭 거실에 이제 주방이 이렇게 디귿자로 했고, 그 다음에 식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 다음에 수납장, 그 다음에 다용도실에 세탁실이 있고, 여기는 특징이 이제 문을 양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바로 이 세탁실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선들을 확보를 한 평면을, 이게 기본 타입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1동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타입 A1 타입 같은 경우는 101동에 2호, 3호, 그 다음에 102동에 6호, 103동에 1호, 2호가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101동의 1호 라인입니다. 102동의 1호 라인은 요 코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코아 쪽으로 약간의 전면 폭을 늘리면서 이제 광폭 거실을 만들고, 안방에 여기는 또 이 측면이 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어서 저희가 발코니를 하나 더 안방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레이아웃은 아까 봤던 A타입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해서 평면 설계를 진행을 했고, 요게 이제 그 103동의 5호 라인이죠. 103동 5호 라인이 이 대지 경계에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불가능해서, 여기 보시면 이 엘리베이터 홀 있는 쪽 베이를 저희가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요 베이를 늘리고, 그 다음에 요 방이 있는 요쪽으로 해가지고 방 2개를 넣는 형태로 해서 했고, 여기는 특징은 요 벽을 가변으로 해서 실제로 요 큰 방을 이제 하나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을 이렇게 쪼개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는 형태로 평면을 개선을 했고요. 여기에 현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방,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여기 수납, 그다음에 공용 욕실, 안방에 드레스룸하고 부부 욕실, 그다음에 세탁실이 여기 있는 그런 평면 형태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102동의 이제 5호 라인입니다. 이제 여기의 특징은 여기 있던 방을 이 안방에 있는 그 거실 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방 위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던 스카이 커뮤니티가 들어간 라인이 하나 붙기 때문에 여기 평면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전면 쪽으로 이렇게 3베이가 되게 구성을 했고, 거실폭도 마찬가지로 광폭 거실에 주방에 수납 들어가게 다용도실 넣고, 그리고 후면 쪽에 알파룸, 그리고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하고 부부욕실이 들어간 평면 형태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3동의 이제 6호 라인입니다. 여기는 요 측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계단이 있는 부분들이 옆 세대에 이제 간섭이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이 이쪽 측면 부위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 부위를 아예 베일을 하나 더 늘리면서 거실 옆에
주방하고 식당 공간을 아예 별도의 이제 식당 공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코너로 양쪽 방향이 이제 한강이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특화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이 하나 있고 방이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형태로 평면 계획을 했는데요. 이제 평면 설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이게 픽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제 조합 설립하고 이런 의견들을 계속 받고 그리고 또 뭐 시공사가 들어오면서 더 좋은 평면을 제안을 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해서 평면은 계속 앞으로도 이제 발전을 시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 분양하는 세대들입니다. 이제 전용 면적 84, 32평형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주출 입구 있는 쪽에 이런 세대를 분양할 예정이고 요거는 102동 요 코너 부위에 이렇게 해서 40평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대는 이렇게 바꿨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102동 후면 부위에 뭐 웰컴 라운지, 북카페로 해서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로비를 1층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로면에서 바로 들어올 진입이 가능하게끔 동선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웰컴 라운지 요 하부에 저희가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사우나하고 탈의실, 그 다음에 휴게실 등을 여기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 라인 꼭대기에 스카이 라운지를 설치를 했고, 우리가 1층을 피로티를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 공간 비는데 게스트룸, 관리사무소, 그다음 통합경비실, 공유 오피스를 작은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집은 요 103동 후면 쪽에 이제 어린이집을 별동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103동 하부 피로티에 경로당 등을 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 주차장인데요. 기존에 2개 층이었던 거를 이렇게 더 추가로 4개 층을 더 확보를 해서 지하 6층까지 저희가 평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각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각 층에서 전 세대가 다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게끔 엘리베이터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 6층에서 주차를 하더라도 각 세대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진입을 하실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램프는 주출입구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리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램프는 안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계속 돌아서 지하 6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이랬을 때 주차 대수가 407대에서 뭐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한 808대 정도, 그러니까 세대당 1.6대 정도의 주차는 이런 형태로 이제 확보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옛날 주차 구획은 2.3m였습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현행 기준은 이 주차 구획이 2.5m, 2.6m로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해서 주차 구획도 2.5, 2.6짜리로 확장된 그런 주차 구획을 만들 거고, 그리고 이런 주차 유도 시스템이라든가 일부 뭐 필요하면 단지 내 이제 세차 시설까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스템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뭐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최신 설비를 이제 주차장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서 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이 지상부를 이렇게 중앙 광장을 두고 이제 테마 조경들을 설치를 해서 조경 공간화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신축하고 똑같은 어떤 스마트 시스템,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시스템을 신축하고 같은 개념으로 해서 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진, 그 다음에 화재 안전한 아파트로 리모델링이 될 거고요. 뭐 간단하게 저희가 리모델링 실적이 국내에서 제일 많다고 했는데 이만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준공 2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천동 현대아파트 현재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97세대를 늘리는 형태로 해서 세대수 증가형으로 해서 서울시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완료해서 착공을 한 거고, 분당에 이제 느티마을 3, 4단지도 중축형 세대수 증가형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 승인 완료했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분당에 이제 한솔마을 5단지도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 완료했고, 그 다음에 잠원동에 이제 수직 중축 형태로 해가지고 한 개 단지를
2차 안정성 검토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파일 기초 형태의 수익 증축 단지가 이제 한 군데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됐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가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메이저 건설사들이 이제 대안 설계를 할 때 저희 회사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가 GS, 뭐 롯데, 포스코, 뭐 이런 신공사들하고 이제 대안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는 이제 일산에 있는 강선마을 14단지는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게 동의서만 좀 그 열의를 갖고 빨리 내주시면, 여기에 보시면 작년 11월 1일부터 동의서 책자 발송을 해서 12월 30일 날 67% 동의서가 달성이 됐으니까 단 2달 만에 동의서가 완료됐고,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있거든요. 조합 설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단합만 잘 되면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여기 리모델링 사업의 기간을 줄이는 거는 동의율입니다. 동의만 빨리 해주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동의서 진구인데, 이 동의서 진구만 빨리 되면 이 조합 설립도 빨리 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례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모델링 전반에 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단지 설계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